손을 좀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마이크를 여기서 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청년 실업, 청년 문제 한 4년 내내 저는 이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오늘도 한번 통계자를 검토해봤는데 이게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이번 정부도 잘 못했고 지난 정부도 잘 못했어요. 어쨌든 제가 보면 하여튼 아들 3명 중에 1명 놀고 있는 것 같고 딸 3명 중에 2명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실업률 뭐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고용률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나는 이 통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왜 바꿨으면 좋겠냐면 청년 실업을 잡는데 50이 모든 국가는 15세에서 24세를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5세에서 29세를 잡아. 왜 15세에서 29세를 잡느냐 했더니 군대를 갔다 온대 남자들이. 그래서 그걸 실업에서 빼겠다는데 근데 군대가 1년 10개월이거든요. 그럼 정 잡는다 그러면 15세에서 26세까지 잡아야 돼요. 그 통계 자료 보면 스페인이 실업률이 40%예요.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이 스페인이 40%인데 고용률이 28%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8% 나와 있는데 고용률은 23% 나와 있어요. 15세에서 24세로 따지면. 그러니까 실업률이 40%인 나라보다 우리는 고용률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고 고용률도 낮죠. 그러니까 뭔가 이건 통계 자료부터 바꿔야 되는데 제가 2010년부터 계속 좀 바꾸자 그랬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경제 문제, 실업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제시하는 숫자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감하는 거랑 그거랑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미래 10년으로 봐요. 5년으로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년으로 보는데 지난 정부 5년 청년 실업 줄이겠다. 이번 정부 뭐 이제 4년 줄이겠다. 결국 안 되거든요. 난 이 판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판을 한번 확 뒤집어야지만 10년 후에는 이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면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누구는 이런 얘기해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왜냐하면 지금도 일자리는 있어요. 있는데 청년들이 할 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보고도 당장 저는 이제 경작을 전공했는데 한번 제조업 공장 가서 일해봐라. 나도 뭐 못하겠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책이나 보고 들어 누워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한번 왜 그러냐 근본부터 한번 판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토론은 한번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하는 그 발표들은 전부 다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다, 20만 개 창출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이제 까놓고서 왜 문제고 이게 어떻게 해서 되고 어떻게 해서 왜 안 되고 한번 진짜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한번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신 토론자분들도 보면 다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둘공둘공 청기누설이라고 했는데 2020년이에요. 10년 후. 10년 후 2020년에 오늘 한 얘기가 아마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는데 우리가 판을 한번 딱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둘공둘공 그럼 여러분들은 청기누설하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그렇죠. 자, 둘공둘공! 청기누설! 둘공둘공! 청기누설! 자, 우리 한번 시작해봅시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국내경제팀장 이준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실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청년 체감 실업률 20% 시대라고 정했고요. 순서는 먼저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을 정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요. 그래서 체감 실업률의 특징, 원인, 전망을 살펴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격차를 보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일부로 딱 3등분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세 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많고요. 그리고 취업자로 잡히지만 사실상 실업자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비경화를 해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그리고 취업 무관심자 등이 이제 그 예가 될 것이고요. 그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취업자 중에서도 그 통계청이 발표하는 이제 추가 취업 희망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부단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까지 합쳐서 사실상 실업자 혹은 체감 실업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박순중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보조지표를 가지고서 아까 말했던 체감 실업자들을 포함하는 보조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U3이 이제 국제기준의 이제 실업자인데 그 이외에도 U4, 5, 6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추가 보조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공식 실업자와 체감 실업자를 정의를 기초로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 표를 보면요. 공식 실업자 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쭉 추세를 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 체감 실업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실업률을 보더라도 공식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체감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실업자, 공식 실업률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이제 체감 실업률의 특징을 보면 우선 성별로, 학력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성별로 보면 그 남자의 사실상 실업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도 남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보면 이제 고용률인데요. 고용률이 이제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04년을 기준으로 고용률이 이제 여자의 고용률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8, 9년대 글로벌 경제 위기 때 그럼 누가 더 충격을 많이 받았는가를 보게 되면 여자가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07년 빨간색과 그 파란색 2011년을 비교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이제 충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듯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7년과 11년을 비교했을 때 실업자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무관심자 이제 증가폭도 여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오른쪽 표를 보면 체감 실업률에서 20대 초반의 체감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빨리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20대 후반의 체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증가폭도 이제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증가폭을 그 갭을 한번 봐보시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 갭이 점점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0대 초반이 경제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요. 고졸과 대졸을 비교해서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선 점선으로 되는 것을 한번 볼게요. 이제 빨간 점선이 이제 고졸 이하의 체감 실업률이고 파란 점선이 대졸 이상의 이제 체감 실업률인데요. 2003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러니까 대졸 이상의 체감 실업률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고졸 이하의 체감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히 2008년 이후에 고졸의 이제 체감 실업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렇게 경제 위기 때에는 고졸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청년 체감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높고
증가 속도도 빠른가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낮고 불안정한 하위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안정된 중간 일자리의 증가폭이 훨씬 더 적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늘어난 일자리 보면 이제 1분위, 그러니까 이제 나쁜 일자리, 하위 일자리를 보면 105만 개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간 일자리, 2분위나 3분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덜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위 일자리와 중간 일자리의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갭이 커지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첫 직장을 얻으면 이제 평생 결혼도 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출발을 하고 싶죠. 이게 눈높이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데 현실에서는 자꾸 나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체감 실업자들이 많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 단념자가 특히 많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으로는 이렇게 일자리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산업 구조도 영향을 끼칩니다. 즉 청년이 좋아하는 산업의 일자리와 청년에게 제공되는 산업의 일자리가 달라진다면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미스매치도 많이 있는데 경활조사를 보면 이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전공 경력이 맞지 않아서,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미스매치로 인해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이제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망, 2012년 전망을 보면요.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제 청년의 사상 실업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09년도에 112.9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2011, 12년은 계속 경기 둔화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이제 경신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나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게 되면 기업들은 보통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형태로 고용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특히 일자리, 취업문이 많이 좁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경기 둔화가 오래 지속되면 공식 실업자보다는 구직 단념자나 취업 준비자 이런 취업 무관심자 같은 형태의 이제 체감 실업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2년에는 사회상 실업자 숫자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률의 괴리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여기 이제 뭐 고용노동부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저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책 1, 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 양극화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나쁜 일자리 100개 만드는 것보다는 중간 일자리,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중간 일자리 10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중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층에 대한 지급 훈련이라든가 청년층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는 형태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토론 제목을 고용노동부 청년위원 대격돌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뭐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그 청년 일자리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부서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부에도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균 해가지고 좀 그걸 약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분씩 한번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년적 토론자분들은 조성주 청년유년 정책기획 팀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번째가 취업 준비하고 있는 서유란님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하고 있는 박미연 터치보것 대표님. 이번에 이제 정부 측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 나오신 분들은 그 지금 핵심 그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이민재 청년 고용 기획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영일 사회적 기업 사무관이 있습니다. 최대술 근로 개선 정책 사무관입니다. 근데 오늘은 방청객 여러분들 전부 다 토론할 수 있어요.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막 얘기해도 돼요, 그냥. 뭐 전혀 경찰 출동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얘기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비판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토론을 좀 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주제 발표 들었죠? 주제 발표 들은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생략하고 한 토론은 한 2분 정도 범위에서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면 이걸 이렇게 짱 한번 칠 겁니다. 그럼 한번 끝쳐주시고 또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론하다 보면 또 기분 나빠지면 계속 말꼬리 불고 들어줘요. 또 그때는 제가 한번 지금 말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천천히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취업하기 전, 취업 후, 실직 후 이렇게 이제 취업하기 전, 취업 후, 실직 후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하고 창업 전에 한번 그 서유라님께서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특히 이제 지방대 출신으로 취업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화두를 던진다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서유라님에게는 제가 특별히 2분에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대 광고창작과를 졸업한 서유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말을 잘 못해서 다 적어왔거든요. 그냥 읽을게요. 서울예대 광고창작과 졸업하고 나서 지방대라고 했는데 이게 안산에 있어서 이름은 서울예대지만 안산에 있어서 지방대라고 했고요. 저는 먼저 졸업한 선배와 동기들이 시급으로 치면은 심하게는 1,600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합리화시키는 걸 보면서 해당 분야에서는 별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대학은 졸업했으니까 부모님께 더 이상 손 벌릴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콜센터, 카페, 뭐 빵집 등등 우리 또래가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는 간신히 생활비 충당하고 나면 저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윳돈이 생기지가 않아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 제도를 알게 돼서 전문 기술을 배우면 좀 벌이가 나아질까 해서 요즘 뜨고 있는 네일 아트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3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국비랑 제가 낸 돈이랑 합쳐서 25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HRD 넷에 소개된 수업 커리큘럼에 나와있던 대로 그 취업 알선을 학원에다 요청했더니 알다시피 미용업계에서는 사대보험이나 최저임금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알선을 해준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만한 자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알선을 해주고 있진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제가 직접 알아본 자리들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는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대우가 좋은 캐나다나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3분 아직 안 됐는데 저 지금 준비된 얘기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분 더 들어보죠. 그 조성주 팀장님은 청년 노동 문제를 깊이 고민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소송도 한번 걸어서 이겼죠. 카페벤에 소송 걸어가지고 오버타임 하는 거 받고 또 딴 데도 다 받았죠. 예, 딴 데도 하나가 돼가지고. 예, 커피베인도 그렇고. 예, 그래서 보면 이 현장에서 직접 청년 노동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 유니온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 유니온 지금 조합원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 노동조합하고는 다르게 한번 가는 거죠. 맞습니다. 왜 청년 유니온을 꼭 이렇게
기존 노동조합에 들어가도 되는데 예. 청년 유니언을 따로 만든 이유가 있으세요? 청년, 앞에서 이제 이준혁 연구위원님도 발전해 주셨지만, 청년들의 노동 문제나 고용 문제는 좀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산업구조하고도 좀 부딪히는 측면도 있고, 기존의 노동하고도 사실은 좀 충돌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따로 그들만의 좀 노동조합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한노총이나 민노총하고 청년 유니언은 약간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까? 큰 틀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좀 향상시킨다는 큰 틀의 목적은 같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청년 유니언은 좀 전에 이제 서일환 씨 얘기한 것처럼 아르바이트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다 금방 또 실업을 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이런 청년들을 좀 대상으로 한다는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노총, 민노총에서 한 분과를 청년 유니언 분과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네, 따로 그렇죠. 하는 게 네. 추구하는 바가 약간은 다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동 개선을 한다는 건 있지만, 이건 이제 기존의 기업에 있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은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청년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청년 유니언이고,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2분 정도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서열환 씨 얘기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업이라고 많이 이제 청년 실업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선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이 몇백만이다. 심각성 이렇게 하고 이제 언론들도 미디어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선정적 보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고 싶다면 실업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노동이라고 접근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러니까 앞서도 발제에서도 잘 나왔지만, 그러니까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7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전처럼 이제 기술을 좀 더 다른 전문직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런 쪽으로 이제 취업을 유예하는 현상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징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준비생이 지금 2011년도 12월 통계로 50만 2천 명인데, 청년 실업자 숫자는 31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 숫자가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많은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이제 노동의 질, 즉 고용의 질이 워낙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문제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노동시간, 특히 그런 사업장일수록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 야근 수당도 없고요.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니까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유예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노동의 질, 고용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 쪽으로 단기간에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좀 신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을 안 치시네요. 예. 그래서 계속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워낙 이제 일반적인 문제니까 해결을 한다 치더라도, 최근에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는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급이 실제 광고 창작가 나왔다고 하는데, 시급이 1,600원, 2,000원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사실은 올해 이제 4,580원인데, 이런 이유가 나오는 거는 사실상 이제 포괄임금 산정제와 같은, 또 연봉제가 확산되고 포괄임금 산정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5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임금을 정해놓고 월급을, 야근을 아무리 해도 또 휴일에 아무리 나와도 따로 수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질적인 시급은 훨씬 더 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있다고 보고, 최근에 또 이런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습생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광주의 공장에서 청소년 이제 실습생이 제조업에 나갔는데, 이 청소년이 이제 원래 청소년들이 이제 과도한 노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과도하게 시킨 거죠. 주당 58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과도한 노동시간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업장에서 청소년이 58시간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습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노동시간 문제도 크게는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폐지됐던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청소년들의 이제 과도한 노동시간의 착취 이런 문제 때문에 폐지됐던 건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고졸 청년들의 당장의 취업률을 올리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활시킨 건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청소년들을 산업 현장에서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서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악용되는 사례들이 좀 있다. 이런 문제들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졸 취업시키려고 하는 이런 인턴제 안 나와요? 됩니다. 자, 그 고용노동부 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인턴제 고졸 출신들을 많이 취업시키기 하기 위한 것들도 약간 보면 조금 부작용도 있었고, 노동 시간, 이제 실업이라고보다 노동 문제로 대체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챙기고 계시는 이민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 이민재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평소에 굉장히 그리고 좋아하고 있는 우리 박미연 대표님도 직접 해서 너무 좋고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조성주 팀장님께서 웃으셔서 혹시 본인을 지칭하신 거 아닌가. 제가 업무할 때 굉장히 가까이 두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제가 지금 청년고용기획과장으로 있지만 이전에 사회적 기업과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 대표님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다음에 만약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서유라님 위에 정말 원하는 자리에 빛나는 일자리 이름을 딱 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분이 이제 먼저 앞서 우리 서유라님하고 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층에 관해서는 정말 좀 특징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다거나 고용률이 높아졌다거나 해서 그 수치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만족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명목적인 수치를 보고 단시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준비생은 보통 학원을 다니는 취업준비생, 또 집에서 독서 실사하는 취업준비생 국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층, 우리나라도 기본 특징이 다른 나라 청년층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요. 맨 처음에 오프닝 해줬을 때 박순정 위원장님은 24세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우리 아랫집에 저랑 인사를 하는 아저씨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에 내 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나는 청년실업 좋아졌다는 말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자제분 나이는 33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할 때 이제 2030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좀 풀어나갈 텐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들이 실업자 군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대상을 보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정책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전, 그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까 취업 대기 이런 말씀을 좀 써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리고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분야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아차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학생 이름이 저랑 되게 비슷해요. 제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진짜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부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보호해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저희들이 분부별로 또 말씀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연아님 아까 취업과정 애로사항에서 표준 이력서 도입, 그런 문제 저한테 한번 주신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표준 이력서 도입하고, 취업시 편의 제공,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30초만. 제가 전문대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 친구들 보면은 서류 전형에서조차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출신대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근데 출신대까지도 좋지만 이력서에 보면은 부모의 출신 학교, 부모의 최종 학력, 또 소득 정도 이런 것까지 기입하는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키나 몸무게, 또 사진 필수 첨부 같은 걸 요구하면서 어떤 외형적인 기준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난들이 있어요. 근데
또 취업 성공 카페 같은 데를 보면은 자소서만큼 그 증명사진이 얼마나 잘 나왔냐 이런 걸 평가해달라는 그런 관심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게 좀 기형적인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 표준 이력서 양식이라든지 적당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서현아 씨가 얘기한 이제 표준 이력서, 실제 이제 지방대나 전문대는 실제 서현아 씨 얘기한 대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력서가 기업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표준된 어떤 이런 게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인권적 차별 요소, 예를 들면 사실상 기업들이 뭐 부모의 소득을 보고 예를 들면 선발을 상당히 이제 편향적으로 하시는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표준계약서라고 이제 그 공정거래를 위해서 이제 표준계약서 모델도 만들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정부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데서 자문을 얻어서 이 정도면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예를 들면 지방대생이나 2년제, 3년제 대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는 이력서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이제 서류 전형에서의 그 전문대나 지방대생을 받는 차별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서울장님께서 겪었던 부분들,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입직을 할 때까지 4년,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원서를 내보고 떨어지고 또 학원가서도 뽑다가 그만두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이제 그 이력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이력서 하나만을 놓고 지금 팀장님, 소장님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제 서류 전형에서부터 불이익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잘못된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그의 정보를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부에서 금년도에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하나는 핵심 역량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 서류 전형에서 뭐 지방대라서 아니면 또 고졸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그 지금 추세와 성이 맞지 않고, 왜냐하면 그게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위주로 가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데 어떤 식의 접근 방법이 좋은가라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저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이 어떤 핵심 역량 평가 모델이 될지 아니면 아까 공정 거래를 위한 표준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 기업에, 왜냐하면 이 기업마다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게 다르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이렇게 청년들이 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부분에 청년들이 호응이 좋은 기업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그 얘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펼치죠.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제 지금 미스매칭이 있어서 어떤 중소제조업은 일자리 못 구해서 아니고 청년 실업을 그리고 청년들이 20대가 좋아하는 일자리가 어떤 거냐 해봤어요. 1등이 뭐가 나오냐면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 말하자면 방송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하는 일들, 여기 하는 이제 기자분들 하는 일들 전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고 싶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빵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식당도 조금 틀려요. 조그만 식당이 아니라 음식을 직접 만드는, 우리는 옛날에 이제 중국집에서 일하는 주방 사는 사람 보고 소림사 주방장 그렇게 얘기했는데 20대는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 산업 같은 데 좀 종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 역할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 10년을 쫙 보니까 지난 정부, 우리 정부 다 청년 일자리 줄이는 역할을 했어요. 왜 줄이는 역할을 했나 하면 일단은 대기업이 보면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줘요. 엄청난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설비 투자를 줄여. 그리고 임금 자꾸 오르니까
일자리 인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산하려면 노동하고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본 설비 투자를 올리고 고용을 내요. 왜냐면 상대로 이걸 정부가 싸게 해주니까 지자체 공제를.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계속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용 창출 세액 공제를 해주자 이거죠. 그다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전자쇼에 갔다 왔어요. 라스베가스 전자쇼하고 실리콘밸리하고 그리고 이제 LA 드림웍스 그리고 디즈니랜드 소니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근데 CGV 기술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할리우드에서 영국 넘어가. 그리고 왜 넘어갔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영국이 그런 영화 하는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하는데 인건비의 40%의 공제를 해줘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 거예요. 대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기업이 콘텐츠 사업 별로 안 하잖아요. 문화 사업을 하고 다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청년 일자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고용 창출세액 공제로 바꾸자고 기재부 설득해가지고 국회에 올라가 있죠. 지금. 통과하는데 또 통과 안 됐죠. 금리 시행하니까 이제요. 그렇게 금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창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그 서비스 이쪽 말하자면 그쪽에서의 그 일을 20대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많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직업 만들어주고 직장 만들어주는 거 사실 아까 말한 약간 퀄리티 낮은 직장인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제 한 20대는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다. 산림, 고용원인지 그런 것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큰 변화는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즉 시행된다 그러면 국회도 통과됐습니까? 그 일들은? 금년도부터 이사로 되죠. 그간 2, 3년 끌었어요. 왜냐면 그 저항이 많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20대가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걸 좀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게 꼭 고용노동부 소관만은 아니거든요. 기재부가 도와줘야 되고 지재부가 도와줘야 돼요. 다행히 이제 미래기회에는 기재부 지원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용부 쪽에서, 고용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실 때는 조성규 팀장님이 한번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말씀을 듣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어려움을 또 몸소 겪고 있는 박미연 대표님 말씀을 한번 듣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미연 대표님, 박미연 대표님 한번 더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이 끝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를 하신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 미디어 이런 거라고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제조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케이블 처리업이기도 하고 되게 독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현수막이나 광고판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패션 작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했던 고민들 좀 다시 되새김질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정치를 전공했는데 친구들은 대부분 다 금융권으로 갔거든요. 또는 보험회사를 굉장히 많이 하려봤어요. 왜냐면 정치를 전공하면 말을 잘한다는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보험회사나 또는 금융권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스펙이라는 걸 가지고 저를 딱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시작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도 되게 있었고, 친구들 따라서 토익학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점수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 다 취업하면서 너는 대체 역할을 처리 안 들었구나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좀 청년 시기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보통 좋다고 하는 일자리 또는 친구들이 다 가고 싶다고 하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일까라는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빛이 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친구들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토익학원을 갔는데 저는 한 20가지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의 기회들을 막 찾아서 다녔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뭐 호수에서 수업하기부터 백화점 또는 뭐 대학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대학교 시험에서 일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좀 잡혔고,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어디에 취직을 해야겠구나, 어디에서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게 좀 윤곽이 잡혔었거든요. 그러다가 창업을 하게 된 건 또 다른 계기였는데, 요즘 청년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뭐 창업을 하겠다, 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하고 말을 해보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단순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또는 뭐 보기에 그렇을 때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데 어디서 일을 하고 싶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도 어디에서 일을 하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청년 노동 문제가 좀 문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청년들이 이 일자리를 정말 원하는 건지, 이 청년들에게 충분히 진로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고민해볼 시간과 기회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수막 제품으로 가방 제조하는 거. 네. 어떻게 사업을 잘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고용도 많이 하시고요. 예전보다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우리 건설계획 중에서 지금까지 하신 토론 내용 중에서 좀 자기가 물어보고 싶다, 아니면 자기 좀 반대한다, 자기 이런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냥 좀 과감하게 들어주세요. 원래 첫 번째는 잘 안 들어요. 나중에 시간 없을 때 많이 들거든요. 예,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아, 예. 성일라서 김혜민인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화한테 좀 일어나셔야 좀 우리가 다 안 보여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예. 예. 위원장님께서 아까 실업 지표가 잘못됐다, 또 인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고 현재 저도 시험을 못한 선택이긴 하지만 실업자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액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판을 바꾸고 싶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을 바꾸려면 누군가가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업 지표 같은 것도 바꾸는 것이 힘들다라면, 힘들다고 한다면은 판을 바꾸는 것은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아까 연구소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청년 인턴에 대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게 그냥 특상 공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 인턴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6개월, 맨 처음에 6개월에서 지금은 5개월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단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개월짜리고 다른 기간에서는 좀 더 길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개월짜리 청년 인턴으로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이라고 한다면은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5개월짜리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를 청년 인턴의 정규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80%는 다시 신규 실업자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80%를 위해서 보완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년 인턴에 대한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무서운 거 예, 관성의 질문은 저희 잘 들었고요. 아마 이제 제가 저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마 근무하셨던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면 사실 인턴으로 일하는 부분은 대부분 일할 때 내가 여기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 회사에 이 공단에 이런 공사에 직원이 되는 걸 희망을 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센티브나 가이드라인 되는 게 이제 11년도, 12년도에 처음 이제 20%까지 온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한 4%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해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내 능력을 발휘를 해도 이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은 상당히 자괴감을 주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때 보면은 이 공공기관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원이 묶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 예를 들면 100%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공사라는 특징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했을 때 그 회사에, 그 공단에 정규직 직원으로 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너무 적어서 나한테 혜택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더 저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고등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공공기관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실 인터넷에서 정규직 전환율 부분도 사실 낮았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 인턴 부분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행정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과천 청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 정규직 직원이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똑같은 공무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수가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한테는 자괴감을 주고 실적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폐지를 하고 지금 이제 공공기관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투명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관계부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그렇게 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끝나면 저 한번 좀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그렇게 진행을 예, 우리 저희 시간 나실 때 우리 고용노동 이민자 과장님 한번 찾아가세요. 지금 뭐 모든 의견들은 다 수렴해가지고 반영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중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게 계세요? 자, 뭐 없으시면 잠깐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하고 내일 대응 카드제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보다는 얘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되고 우리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우리 과장님만 제가 일단 그 청년고용 할당제 부분은 실제로 그 만나는 어떤 토론회에 가서도 제가 질문을 받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청년고용 할당제 사실 이름은 청년고용 할당제지만 그 의미를 내포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어떤 청년 고용 정원의 3%, 5% 정도를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미달하면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애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원 개념은 공공기관이고 민간 기업의 사실 정원 개념은 사실 정해진 부분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있어서 청년 채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은 제일 원하는 사람이 청년하고 저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원의 3%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2.1%.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정원의 3%를 매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2.1%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했던 부분은 공공기관의 그 3%를 채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을 저희가 경영평가에 반영을 시켰어요. 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재부에 좀 수차례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관장의 여러 가지 평가하고 인사나 예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상당히 공공기관에는 좀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실제로 9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정원의 몇 프로라고 한다 그러면 뭐 1000인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으로만 계속 몰리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명 사업장이 대부분 뭐 98% 대부분인데 10인 미만이다 그러면 만약 3%라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0.3사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기업 부분에 위주로 하는 부분에는 솔직히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미스매치가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 부분을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을 끝난 다음에 서로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전환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오신 기자님 여러분 이거는 꼭 써주세요. 청년 고용할 때인데 정말로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보면 할당제 부분을 적절히 한다라고 하면은 또 해외회사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할당제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민간 기업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사람을 또 보내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어서 못 뽑은 데다 더 사람을 보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에 한번 그 청년유니온에서 정책보고서 쓴 것 중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칭찬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회적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회적 기업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이렇게 띄워주는, 존중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일단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설정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대기업이다,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효과, 뭐 부작용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뭐냐면 굉장히 좀 자유로운 그런 게 때문에 청년 고용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좀 스스로 생각을 내가 지금 장관님하고 왔죠. 솔직히 제가 청년 여러분들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청년 실업 부분으로 토론을 하면 아시지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저도 이게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뭘 하다라고 했을 때 아 그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는 거는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 좀 이게 인턴으로 하시면서 공공기관 인턴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제가 안 그래도 만났지만 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자. 지금 한 달은 안 되거든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제가 보면 한 3년은 계속 떠들어야지 뭐가 하나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볼게요. 2011년 20대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이 122만 원이라는데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 시간제 알바생들은 아까 최저임금 못 받는다 그러는데 20대 비정규직 한 달 평균 임금 122만 원. 뭐 88만 원인 줄 알았는데 122만 원. 한번 조선비 팀장 계산 한번 88만 원이라는 책이 나온 게 2007년이니까요. 벌써 5년 가까이 됐네요. 그 사이에 이제 어쨌든 조금씩 전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텐데 저는 그 통계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구로나 부산 쪽에 20, 30대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가서 해보면 이제 뭐 90만 원에서 111만 원 요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통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임금 자체 비정규직들 청년층 비정규직 임금 자체보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의 임금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게 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가 2006년도만 하더라도 100대 71 정도 됐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지금
정부 지나서 작년도 아마 2010년도를 보면은 100대 62? 뭐 이렇게 정도까지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아주 저임금, 최저임금도 물론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들이 한 21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문제도 뭐 심각하긴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 지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 청년들도 여기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럴 바에 비정규직을 가느니 차라리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자고 취업을 유예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요즘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많이 일각에서는 뭐 국제 고용노동부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서 노동시간 단축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데 주로 이제 제조업 쪽에 포커스를 많이 여전히 맞추시는 것 같아요. 교대적인 뭐 변형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청년 쪽에서는 20, 30대 청년 쪽에서는 아까 이제 중소기업에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괄임금상정제 같이 야근 수당 없는 예를 들면 일방적인 노동. 그러면 실제 시급 조사를 해보면 포괄임금상정제는 가끔 그런 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실제 시급을 계산해보면 일한 시간하고 시급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급 3,0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부가 물론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체 이제 산업인의 시급 조사 같은 걸 아직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예산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좀 투여를 해서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포괄임금 산정제는? 저는 이거는 제가 좀 과격한 주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래는 시작은 이제 노동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든 산업의 경우, 업종의 경우에 한정해서 원래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박명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임금을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 근데 부작용이 있다. 그것도 잡아야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은 저는 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좀 관리 감독이나 조사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민주 의원님은 엄청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이제 고용노동부 최대술 사무관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관련돼서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저임금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0만에 육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최저임금이 왜 그렇게 못 받는가 그 내용까지 같이 좀 분석해가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개발 부가조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아닌 특보나 또 우리 최저임금에 이제 감액 적용받는 근로자들, 또 수습 근로자들, 이런 근로자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사실 그 정도 나오는 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은 약간 절반 이하로 사실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고요. 아무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만에서 한 3만 개 업체에 대해서 사실 정기 점검하고 있고, 정기 점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이제 필수 점검 항목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연소자에 대해서 특별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지킴의 활동이라든지 사이버 신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홍보하고 하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가 안 되는 것은 아쉽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 사용자나 이제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제고가 사실 좀 위협한 부분이 있어 노동부에서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보면은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으면 좋은데 최저임금 차익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정부가 이득을 얻는 그에 비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걸리니까 신고를 갖다 좀 깊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주로 영세 중소기업이 많더라고요. 30인 미만 업체가 거의 이제 88%, 근데 최저임금 미달 업체의 88%가 사실 30인 미만 업체고 10인자가 약 한 7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지도 점검도 강화하고,
올해는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업종의 치아 업종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무관님, 저는 어느 근로관이 한 1,570명 정도 되는 지금 1,500 맞나요? 하여튼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하는 거는 매년 하시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난 10년간 연금 검찰에 넘어간 게 몇 건이 되죠? 최근 5년 동안 넘어간 것이 잠깐만요. 약간 검찰에 넘어간 게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최근 5년간 1,200건. 2007년부터 11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문제는,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인식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 처벌을 좀 더 강화해서, 그래야 인식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지키라고 놔두고서 법으로 지키라고 놔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사실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된다. 오히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이제 1회 이상, 두 번째로 적발되면은 바로 이제 사법질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침을 바꿨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 예정인데, 1년 미만의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 중에 10% 최저임금에서 감액하는 게 있잖아요, 4개월요. 그걸 폐지를 했습니다. 1년 미만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고, 그리고, 도급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제 도급인의 연대 책임에 대해서 벌칙이 없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연대 책임에 대해서도 벌칙 제도를 도입해서 하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 줄 때 원인이 도급인의 책임이 있을 때는 도급인까지 연대 책임해가지고 벌칙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입을 열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게, 제가 청년의 한 명으로서 청년들의 그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어떤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어려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여기서 청년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잘못 얘기하면 저 나가는 길에 맞아 죽겠다.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가장 최근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자가 저를 포함해서 9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업팀장님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서 경영지원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말이 되면 임금 계산하느라고 정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막 했더니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다. 이게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너희처럼 그렇게 전문 인력을 주지 못할 것 같으면 교육을 해봐라라고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사실 굉장히 어렵길래 좀 생각을 하는 중인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을 계산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따져서 정확히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괄임금제가 좀 더 매력적으로 사실 처음에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조 팀장님한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고 이러는 상태이기는 한데, 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착취를 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런 HR이나 이런 인사 부분은 사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세무사는 왜 법인이 되면 당연히 세무사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세무사에서 인사를 같이 처리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맨날 잘못돼가지고 전화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사회적개혁 같은 경우는 왜 의무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약간 확장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알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 모르고 이런 잘못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들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어서 아까 조성규 팀장님께서 근로시간 단축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왜 그러지? 요즘 왜 그러지? 이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세에서 일하면서 내가 우리 부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청년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옆에 사회적 기업 일하는 또 우리 사업적 고충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구나.
해도 쟤네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하고 이런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거리가 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실제로 저부터도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서일아님도 그렇고, 서일아님은 제가 여기 와서 뵀어요. 보고 우리 인턴을 하셨다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원하는 길로 갔으면 정말 좋겠고, 또 사업장에 가서 또 이런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닿을 때마다 제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져요, 나. 왜냐하면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서로 이제 오해 풀리고 이해되고 다 그럽니다. 자, 지금 취업 창업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자,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잠깐. 뒤에.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영주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처음 토론 시작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을 뒤흔들어보는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토론을 듣는 와중에 전혀 판을 흔드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실무자 분들이셔서 그런지 그렇게 청년들이 듣기에 재미있는 얘기는 별로 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밝히자면 현재 그 한국의 어떤 그런 노동시장에 있어서 미스매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업자도 행복하지 않고 취업자도 행복하지 않고 또 고용한 입장에서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민재 박사님께서는 청년고용 할당제 같은 것들을 이제 빨리 시급하게 도입한다는 말씀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뭐 올해도 각 기업에서 주요 기업에서 이제 고용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막상 그 이면에는 한 3년에서 5년 차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잘려나가면서 그것을 채워넣는 그래서 고용이 잠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취업해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고 또 아까 이제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그분 말씀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보기 좋고 뭐 연봉이 좀 더 센 곳 이렇게만 이제 다들 청년들이 떠밀리듯이 가는데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선생님들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획기적인 것보다는 그냥 청년들의 그 힘든 고충을 달래고 그냥 어르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어떤 그 청년들의 그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직업군이 굉장히 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은 기여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 한국 노동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뭔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뭐 요즘 창업 열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또 청년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걸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직업군을 더 그냥 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그 청년들의 욕구를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은 그런 부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얘기 나누려고 그러고 있는데 뭐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 만나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직장 들어가고 나는 창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창업이 참 많이 활성화됐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벤처 1세대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뭐 전통적인 인기를 끊는 안모 교수님께서도 사실 그때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안 되는 게 창업이에요. 왜? 창업을 하면 망한다. 돼 있고 폐가 망신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무슨 뭐 무슨 보증 다 세가지고 근처 사람까지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역동적인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페널티를 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벤처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 실패에 대한 그 페널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패자 부활전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창업해가지고 회사를 만들면 이거를 제값을 주고 누구한테 살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오면 제가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단순히 우리 창업하라고 안 돼요. 1인 참여기업 만들라. 그렇게 안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별거 없어.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 방들 하나 만들어줘봐. 여기 들어와라. 그리고 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붙여주고,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또 금융 쪽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잘 기업이 컸을 때는 이거를 뭐 이 기업을 이제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서브스토어 있어. 청년이 어떤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몇월 며칠에 합병됩니다. 제값을 주고 파는 거거든요. 또 아이디어 있으니까 또 창업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사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걸 제가 동감하고 있어요. 올해 한번 그러한 사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되자마자 실리콘밸리부터 갔다 온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도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토론부터 좀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청년유년 사무총장이 있어요. 청년유년 보니까 커피 전문점 알바생 주유 수당 지급 문제 해결했는데 이거 좋고, 저랑 상관있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피자 30분 배달때 폐지 문제 어떻게 완전히 해결했네? 예, 뭐 피자 3사는 공식적으로 폐지 일정을 밝혔습니다. 네, 밝혀서 내가 왜냐하면 피자 배달하는 오토바이에 내가 걸어가다가 한번 치인 적이 있어요. 내가 안 다치고 배달하는 애가 다쳤어. 나는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차로 가다가 한 거는 내가 좀 손에 그게 있는데 내가 걸어가다 다친 거는 내 잘못이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데도 좀 안 돼 보여가지고 거기 좀 했는데 약국대에 가서 약도 30분 괜찮냐고 한번 가서 검사 받아봐라 해가지고 검사까지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굉장히 이런 거는 사회적 문제를 어쨌든 부각시켜서 사회적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거를 부각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이제 교수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교수하다 들어온 사람들을 얼공이라고 해요. 늙은거 얼공이 나는데요. 얼공이 뭐냐면 얼떨결에 공무원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뭘 좀 바꾸고 싶을 때 그게 어려워. 뭐 저항이 있고, 우리 여기 과장님이 뭐 실력이 없고 몰라서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처라는 일하는 거는 또 국가를 그냥 안정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기 차분차분한 과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했던 거가 뭐냐면 사회적 이슈를 일으켜버리게 사교육과 전략을 하고 싶다. 이거 뭐 안 되거든.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계속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청년유년 뭐 어떻게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떠세요? 계획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획이요? 사실 아직 청년유년이 해야 될 영역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은 고용노동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주로 파트타임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파트타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0분 배달자 같은 문제들을 해왔었는데요. 그 다음은 저희는 이제 첫 직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까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좀 문제들을 좀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사실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고용의 상당분이 그곳에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가장 장대한 계획을 갖고 있죠, 청년인들도. 그런데 가장 애로점은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을 안 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30번에 달제 폐지를 하고서도 고용노동부에서 그 서울지방노동청도 예를 들면 서울의 피자 업체들하고 협약도 맺고,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험단 같은 경우는 광고도 내보내고 하셨잖아요. 커피 전문점 주유수당 문제 저희가 했을 때도 고용노동부도 주사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서로 사실 알게 모르게 협조하면서 일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노조설립신고는 안 내주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는 뭐 이거 고용노동 오늘 뭐 직접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노조설립이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내주면 훨씬 더 좀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숨어있는 곳에 많은 문제들을 좀 건설적으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아까 처음에 말했지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들어가서 그 한 부분을 청년 유니온에 세터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청년들이 자기들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는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고, 지금은 그냥 청년들 독자적으로 청년들하고 직접 같이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한노총, 민노총도 청년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하면 조금 민감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한국 사회가 민주노총이나 한노총이 생기던 시기하고 그 지금 시기는 또 달라진 산업구조, 고용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다른 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수 사무관님 1200건 하셨는데 5년간 실제 검찰에서 처벌된 것도 5건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처벌은 훨씬 처벌 숫자는 적지 않습니까? 넘긴 거는 1200건이지.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도 점검해가지고 이제 사업장 아까 점검한다 했잖아요. 한 2만에서 3만 정도 지도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정지시해가지고 거의 다 99% 이상 사실 시정을 합니다. 차이프를 지급하는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거기서 시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넘기고, 그 이외에 진정이나 사이버 신고센터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시정 안 되면은 검찰을 넘기죠. 그게 한 12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검찰이 넘기는데 실제 검찰에서 처벌이 많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거는 확인한 통계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해서는 검찰에 넘긴 것 중에서 기소한 건이 한 850건 정도, 853건으로 좀 됩니다. 853건. 그렇죠. 이제 검찰에 넘어와서 기소한 것이 853건 그렇지만 전 수치는 아니죠. 최저임금만. 예.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방청 얘기 말한, 그러면 우리 판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판을 어떻게 바꿔서면 좋겠느냐. 여기 우리 이제 조성주 사무총장님은 청년유명 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방청객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창업 얘기하시는 거죠.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이나 민간 단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고 독려를 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좀 해결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또 한 축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에서, 부에서 만든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알지 모르겠어요. 청년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회 서비스랑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좋은 청년들을 만났고, 이 안에서 이 사회에 대한 고민, 아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좀 어려운 친구들 많이 만나있거든요. 그 상황들, 바꿔야 될 지역, 이거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3년차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괜찮은 직업을 만드는 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폐단이 있고 저희를 굉장히 불안하게 떨고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실업을 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바우처에서 경쟁을 하면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민간이나 기업이나 그런 데에다 독려하고 그리고 그 지원하는 체계에서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벌여놓은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 어떻게 지금 보고 계셨는지 저희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정말 즐거웠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 얘기하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노동부에 앉아 계시니까 좀 더 이것이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전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 생각에는요. 여기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거 난상토론 하고 싶으셨던 건지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러면 첫 번째 홍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마음은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이제 대학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께서 학생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학 토론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단순히 그게 민간이나 방송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쿨하게 대화하고 난상 토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토론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도 굉장히 많이 좀 청년 유니언에서 많이 와주셨으면 했는데 다 지금 알바이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러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일어나셔서 얘기하면 우리 잘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청년 고용도 중요한데 정부가 만들어주는 분위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게임 산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게임 홈페이지나 뭐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항상 좀 다들 의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이미지가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마약 만들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떨리네요. 여성가족부나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제 친구들 보면은 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해서 하고 있어요. 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별 쓸모없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마약 개발자 이런 이미지보다는 제대로 된 분위기나 그런 것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1차가 아이폰 대 갤럭시 대격돌이었는데 사실 좀 저희가 반성하는 게 게임 셧다운제 못 막았어요. 사실 저희 이제 게임 셧다운제 같은 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집에서 엄마가 할 일이에요. 사실 엄마가 할 일을 정부가 하는데 제가 이 국정 경험이 부족해서 힘이 딸려가지고 그걸 못 막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 막은 거 있어요. 노래 가사에 술 들어가는 거 금지한다 했거든. 근데 내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한 잔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2, 3년 전에 내가 제일 잘 불렀던 노래가 나는 맨날 술이야. 라이브 노래 있어요. 요번에 이제 거기서 리바이브 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막았다기보다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관심이 넘어갔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게임도 적극적으로 우리 게이머들이 좀 참여했으면 되는데 그때 보니까 다 게임하고 계셨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했던 선생님처럼 부천에서 청년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고요. 지금 관계없는 얘기를 조금 던져도 괜찮다고 아까 편하게 말씀을 하셔서
꼭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게 됐어요. 저는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체험하지 않았었고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고 나에게는 막연히 일자리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20대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옆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사업단이라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는 곳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서 3년째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정말 몇 개월 후에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이 새로 지금 예산을 계속 깎아내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3년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보건복지부나 그런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방식은 한 달 전에, 몇 개월 전에 예산 몇 천만 원 삭감, 얼마씩 예고 없이 삭감, 또 어느 날은 한 달, 몇 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안 받으면 다음 사업 이어가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3년을 그렇게 지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얘기 나왔듯이 자유경쟁 체제로 가서 지정제도 아니고 기업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면 이 청년사업단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년사업단을 만든 취지가 청년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만들어주겠다. 이 안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고용을 시켜주고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게 하겠다. 혹은 이 청년사업단을 다른 비전으로 성장시키겠다. 라는 얘기로 처음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3년 겪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정부에서 이 일자리 내놓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켜보고 계셨는지 얼마나 배려하고 정말 청년의 성장을 지켜보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청년들의 실업이 저희는 청년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같이 지켜보고 키워나가야 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라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숫자치 줄이고 싶어하고 일자리 내놔서 소리 좀 안 들리게 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에요. 직접 체험하는 과정 안에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나라에서 안정적이라고 해놨던 이 청년사업단에서 아이들 행복하게 만나고 있었는데 예산 줄이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줄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책 얘기하고 더 잘하겠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벌려놓으신 정책들 하고 계시는 일들 얼마나 잘 지켜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키워나가고 계시는지 저희를 잘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거를 확인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그 소관의 청년사업단 얘기죠. 혹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시는 거 아니죠? 청년사업단은. 아, 합니까? 예, 한번. 저희가 그 얘기를 꼭 받아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쪽하고 이쪽에 꼭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놓겠습니다. 네, 전 그 사회적 기업과에서 일하는 대형회사관입니다. 오늘 사실 이런 쪽은 잘 몰랐고 제가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청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듣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우연찮게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여성 부분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긴 만듭니다. 근데 그 일자리라는 게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는 항상 예산이 계속 뒷받침돼야지 그 지속 가능한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드는 그 아까 바우처 예산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바우처 예산을 투입해야만 그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예산 사업단에 조정이 되다 보면 항상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정부 일자리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실은 좀 우리나라의 실험인데 예전에 07년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좀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실 사회 서비스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사회 서비스 사업들 대부분이 보면 정부 예산 갖고 운영이 되는 사업들이고 정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만 계속 일자리가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담보를 항상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하시는 일자리 계시는 부분도 결국에는 바우처를 그만큼 취약계층한테 줘야지만이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아까 그 경쟁체제 도입 문제도 좀 전체적인 정부 정책 차원에서 약간 조정하는 과정이 나온 건데 그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바우처라는 것도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정부에 직접 만들지 말고 민간에 스스로 알아서 만들게 하자. 그리고 민간이 알아서 만들다 보면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그 사회적 기업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넓게 보시면 저희 쪽에서도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새롭게 사업을 했으니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 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창업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탈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지원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좀 한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되게 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사회적 기업과 창업 사업을 하면서 이게 청년층이 좀 사회적 기업 요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창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처음에 자기 부담이 제대로 없게 그리고 나중에 실패했을 때도 한번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실패의 경우가 한번 가져도 별 문제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 내용이 좋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번에 정부에서 협동조합법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회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비영리 법인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명 이상만 모여서 출자를 하게 되면 아주 조그만 형태라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이제 새롭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업자 5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출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실업자들끼리 자기들이 만든 조합원끼리 그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가능할 거고요. 아무튼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한시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부는 절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아이들하고 일하는데 근로조건이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굉장히 애정과 이걸 갖고 일하시는 게 제게 좀 멀리지만 이렇게 맺히는 게 저한테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미리 예측도 안 하고 이제 예산 삭감되면서 부딪히는 그런 폐해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청사에서 한번 저희가 모시던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요 사업을 하는 분한테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 만든 예산 절약된 일자리 부분에 그렇게 애정을 갖고 일해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 안정성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박미연 대표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시작해서 기업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저희들 한 번 더 같이 어떻게 저렇게 애정을 갖고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거나 이게 불안해진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또 한 번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부가 만든 이런 허드렛 일자리, 허드렛이라는 평가하지만 어쨌든 싫어하는데 이걸 당연히 싫어하는데 저분께서 말씀하시는 청년 사업자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일자리를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게 정부가 만든 일자리가 왜 일자리 못 만든다고 한 이유가 딴 의미가 아니고 정부가 만든 일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게 이렇게 그렇게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년사업단에서 한 복지부에서 한 아이들 만나는 거 저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잘 만든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약간 좀 이걸 바꾸고 싶었던 좀 한번 크게 흔들어 보자는 게 첫 번째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세금 문제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임시 투자하는데 세액 공제를 했으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고용 창출에 세액 공제를 하나 해주자.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방송객이 말씀하신 거는 창업.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근데 창업이 거의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창업이. 언제 제일 활발했나? 90년대 말이 제일 활발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 정부의 잘못된 그거예요. 근데 실패에 대한 페널티를 줄여주고 그냥 막연히 1인 창조, 창업해봐라 그러지 말고 공간 마련해주고 거기에
그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엔젤 투자가들을 붙여주고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제값받고 누가 살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 간다면 플로를 열어주고 이 역할까지 다 해줄 수 있는 한 실리콘밸리 가니까 있더라고요. 플러그인 플러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 대학생들도 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거기서 와 있는데 큰 페널티가 없어요. 아이디어만 갖고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면 또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게임 한 셧다운 이제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규제 그것도 나는 반대. 위치 추적 기반 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규제들을 조금 많이 풀어야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조성주 팀장은 어쨌든 지금 기존 노조하고는 달리 청년들 필요한 노조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아마 이제 노동부에서는 검토하겠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노조 또 왜냐하면 또 정부 쪽에서는 이게 노조 등록할 이게 뭐가 자격이 있느냐 뭐 있느냐 역할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도와줄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고려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서.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복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어요. 하나 확실한 거는 창업화를 하기 편하도록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페널티를 굉장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탑백으로 잠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실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한번. 네,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청년 창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년 창업을 활성화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토픽이 안 나와야 창업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 대학의 총장님이 저를 이렇게 불러다가 우리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많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얘네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창업은 절대로 청년 실업의 대안이 될 수 없고요. 근데 정부에서 그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창업을 막 좀 잘못된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점을 막 부각시켜서 창업을 하면 마치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처럼 하다 보니까 시작해놓고 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실업이 되니까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떠미는 듯한 정책들은 사실은 절대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새로 생긴 청년 사회적 기업 사업에는 그 실패 시에 되돌려줘야 되는 게 없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할 때에만 사실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제 옆으로 빚이 있어요. 창업을 하면서 절대로 빚을 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됐는데 창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너 그거 감옥 간다 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법인이 망하면 대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연대 책임자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창업은 좋은 거야라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떠들거나 또는 창업을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줍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실패 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정말 줄어들지 않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거고요. 그게 정확하게는 대표 연대 책임제가 없어져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오해한 거 있어요. 그런데 청년 실업 해결책을 창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실업률도 약간 고용이 되고 실업률도 떨어진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청년 실업 해결책으로 창업하라 이거하고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은 여기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얼마나 취업이 안 되셨으면 창업을 하셨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창업하면 망한다는 게 돼 있어요. 망한다는 게 아니라 폐가 망신한다는 게 돼 있어. 주위까지 다 해서 망한다는 게. 그게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왔던 게. 그래서 우리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 못한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산업은 아까 게임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걸 상품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IT 보면 이게 한 제품, 한 회사끼리 경쟁이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조그만 게임 생태계, 음악 생태계, 여러 가지 사주팔자 보는 그런 어플 생태계
되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제품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창업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조금만 경쟁력이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경쟁력도 난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IT 대기업 경쟁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을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페널티 실패해요. 10개 중에 9개 실패하게 되거든. 그 실패에 대한 그 비용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그걸 확실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마음대로 안 뺏어가도록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게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 이제 그렇다는 의미고 절대로 아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창업했냐 묻는 거는 창업을 한다는 건 폐가 망신한다는 걸 돼 있어. 연대보증 다 써가지고. 그게 우리의 굉장히 특히 IT 생태계를 막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박 대표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하고 창업 어느 게 더 어렵냐. 취업했다가 창업하신 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만나보면 창업이 100배, 1000배 어렵다.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솔직히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갔었을 거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이걸 다 이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 과정은 말로 할 수 없다는 걸 저희가 알고요. 아마 아까 그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준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대한 지원 부분, 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5천억 정도 지원 예산을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졸업을 하고 직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실제로 취업을 안 돼서 창업을 하는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재학 중에 이제 지난해 처음 시작을 했지만 전국에 10개 창조 캠퍼스를 선정을 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그걸 아이디어를 실현해내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이제 20개 학교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거를 해서 실업률이 얼마 높아지고 이런 부분보다 그 과정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보증 문제나 그다음에 엔젤 투자자나 부분들은 금년도에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상 조금 넘어가서 지금 보면 비정규직, 청년 측 특히 비정규직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하냐. 그건 아마 이번 대선 주자들이 다 나와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껴놓고, 비정규직이 계속 이직해요, 보면. 왜냐하면 2년 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은 직장 옮기는 거 있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실업급여 수급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실업 한번 해보신 지 경험 있으신 분 있으면. 실업급여 특히 이제 이것도 저는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도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이제 특별히 한국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예를 들면 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발적 이직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것이 본인의 어쨌든 청년들은 직업 탐색 기간으로서 직장을 탐색해야 되는 나이대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해주면 청년층이 그 다음 직장을 넘어갈 때 실제 실업급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나마 그 다음 직장을 넘어가기 전에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좀 더 질이 높은 직장으로 그러니까 질이 높은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거든요, 실업급여가.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은 사람들 중에 왜 못 받았냐 물어보면 한 54%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23.5%가 자발적 이직 때문에 못 받았다. 굉장히 4명 중 1명, 실업급여를 못 받은 사람 중 4명 중 1명은 자발적 이직 때문에 못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다수가 청년층인 걸 고려한다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짧게 하고 나중에 이제 직업훈련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이직률이
그 연령대 고용 보면 가장 높죠. 그 이제 학교를 졸업하든 이제 자기 첫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적성 파악이나 아니면 회사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랑 맞지 않는 경우는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발적 내가 그만뒀다고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제가 조성규 팀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통 뭐 비자발적 이직자들만 대상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 고용보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고용보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그 청년들이 실직 기간에 좀 지원을 받으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년도, 금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청년층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이제 되는 경우 보통 이제 자발적 이직자 해외 사례 보면 그 유예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제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성공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제도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런 청년층이 그렇게 취업 성공 패키지에 그러니까 취업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도 그 사이에 받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저희들이 더 다가가서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내일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각 그 세 분한테 1분씩 발언 기회, 못하셨던 말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사실 그 자발적 이직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이직을 자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지표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제 소기업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저희 근로자들에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 그러니까 대기업과 저희를 딱 묶어 봤을 때 하는 일이 더 재밌고 뭐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지만 교육 기회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안하게 그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네 대학원 보내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스스로 내가 목을 졸라구나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일정 기간 근로하고 팀장이 추천해주면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대학원에 진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를 소기업에서 직접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들을 계속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비 보조 연수나 국비 장학생 같은 걸 이렇게 조건들을 봤더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다니고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다시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국비 보조 연수나 국비 장학생을 선정을 할 때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해서 그 기업에서 이 근로자가 합당하다는 것을 추천서를 써주면 그것들이 같이 약간 가산점처럼 반영이 되어서 연수를 다녀오고 그것들을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적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약간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생기면 중소기업에서도 더 유능한 인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도 기업에게도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취업성공 패키지랑 비슷하게 그 국비 지원으로 해서 네이버형 카드제를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의도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훈련을 제공하는 학원들이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이상 감시랑 감독이 강화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감독관이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학생들이 제대로 출결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갔었고 이거는 학생들을 감독한 거지 학원을 감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훈련의 내용이나 질에 대한 감독이 전혀 없다 이런 불만사항이 있다고 그 고용노동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수업을 우리가 참관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정말 좀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답변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수강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적어야만 되는 수강평이 있었는데 그게 지난 학기에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작성하기 귀찮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없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귀찮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없어져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까 계속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한테 당장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일하고 싶냐고 묻는다면은 뭐 당연히 뻔한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기업 이런 거밖에 안 나올 텐데 선호 업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든지 그 업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본적인 생계랑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게 그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 감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좋은 정책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 감시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조성민 팀장님. 예, 뭐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부처도 그렇고 이제 민간 쪽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크게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은 뭐 대기업 관련된 거는 박승진 위원장님이 워낙 많이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전 여전히 대기업들은 조금 더 강제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도 점검이나 감독에 있어서 대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기업들이 또 역설적으로 대기업들이 또 비정규직을 많이 써요. 많이 늘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고 고용에 대한 대기업이 얼마큼 고용을 하고 있는가, 고용에 대한 책임을 과연 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고용을 하고 있는가, 고용의 질을 혹시 대기업들이 앞서서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커피 전문점 청년위원회 주유수당 했지만 이 커피 전문점 주요 브랜드 7개가 다 대기업들이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용의 책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그리고 감독도 대기업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표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대표로 지금 또 참석해서 많이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고 듣고 계시고 하신데 사실 사안별로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듣거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일베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게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원래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드리고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크게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아까 창업 관련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데 지금 있는 거에 대한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또 훈련 제도의 중소기업 관련된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용에 관한 문제하고 오늘 근로 감독이나 기준에 관한 문제가 이제 같이 나와서 저희들이 대기업 쪽에는 조금 더 관리나 이런 부분, 중소기업에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더 북돋아주는 부분, 근로 정책하는 부분은 큰 맥락은 사실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간극을 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 하시겠지만 청년 유니언의 아까 노동조합 설립단체 부분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고 요건에 맞고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청년 유니언이 미워서 안 해준다라고 오해를 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청년층에 대한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분도 많아서 일단 비영리 법인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파트너가 돼서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저희들 간에 숙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2시간 한 15분 토론했는데 이게 토론해보면 생각 비슷해요. 생각 비슷한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같은 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토론은 청년 실업, 청년 역에 관한 토론은 이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3월, 4월에는 지금 추워서 밖으로 안 나가는데 3월, 4월에는 이제 캠퍼스로 어디로 나가서 이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99%를 다시 앞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합의점 마련하게 돼요. 오늘 뭐 청년 사업단, 나는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가 전부 다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좋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잘하는 거거든 보면. 그거하고 청년 유년 문제, 여러 가지 창업 문제, 이렇게 때문에 그런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보세요. 두세 달 동안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뭐 저희가 트위터, 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거에도 한번 보내주셔도 제가 이제 그거를 전부 다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부처라 그러면 굉장히 뭐 딱딱한 얘기하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 세 분 나오신 분들 그렇게 딱딱하지 않죠, 보면. 비슷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토론이 많다 보면 전부 다 아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미래기는 직원들이 조금씩 1분씩 모으고 본인이 받는 이렇게 오늘 준비하는 소고기 안 받고 상품 같은 거 조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뭐 갖고 하나 하면 3차는 교육개혁 그 이후, 사교육과의 전쟁 그 이후 어떻게 됐나, 이주 교과부 장관 대 학부모 대격돌입니다. 이주 장관 나온다고 했어요. 학부모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크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추운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민국 그럼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대한민국 화이팅! 자, 대한민국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